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제2차 긴급 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연세대학교의 김종철입니다. 먼저 저희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신 분들의 인사 말씀을 듣고 오늘 자담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전광석 공동대표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에 올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1월 3일이니까 그야말로 새 벽두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여러분 새해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헌법학자회의가 출범하면서 이제 어언 한 달이 가까워지는데요. 그동안은 주로 이제 비상계엄 선포라든가 이어지는 우리가 새로이 맡게 된 이제 권한대행의 문제, 또 권한대행의 임명권, 재판관 임명권 문제, 이런 것을 사후에 헌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이제 자리를 주려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헌법학자들이 생각하는 헌법의 규범력이 이게 정치 현실이 따라오지 않으면은 벽에 막히는 그런 경험을 또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히 좀 더 이제 저희 회의가 적극성을 띄어서 이 벽에 막혀 있는 상황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런 모임이 이제 일반적인 학술 연구 단체와는 달리 우리가 이제 시급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고 사회에 그것을 제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도 뭐 주제 발표자가 있고 김하일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죠. 지정 토론도 있고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자유 토론을 신청해 주신 분도 여러 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과 자유 토론을 거치면서 말하자면 빌드업을 한 우리 모임 회의의 견해를 빌드업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오늘 김하일 교수님이 완성도가 높은 발표를 해주시겠지만은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회의 의견이 설득력을 더해가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회원들의 참가를 바라고 또 이렇게 참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광석 공동대표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2차 긴급 자담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정광석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주제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부분 임명의 헌법적 해결 방안 모색입니다. 뭐 우리 다 뭐 알고 있듯이 헌법재판관 3인이 공석이었었는데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됨으로써 권한이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의 역할을 맡았습니다마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그 여야 합의로 미루면서 사실상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국회에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다시 의결되어져서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이 권한대행이 된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3인 중에서 2인만을 임명을 하고 한 명은 임명을 보류를 한 부분 임명이라는 그 방책을 채택을 해서
헌법적으로 중대한 어떤 지금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헌법학자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사실한 긴급 SNS 도의를 통해서 중대한 어떤 헌법 위반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보도 자료를 통해서 공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그러면 우리 헌법학자들이 어떤 그 헌법적 해결 방안을 또 모색할 것이냐를 살펴보는 것들도 우리 공동대표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중요한 과제로 생각되어져서 오늘 긴급 자담회를 준비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주제 발표를 고려대 김하열 교수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토론으로 성균관대 이황희 교수님이 준비를 해 주셨고요. 사전에 저희 헌법학자회의에 참여하고 계신 실행위원님들께 안내를 드려서 미리 토론문을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지정 토론의 기회를 드리기로 했고 많은 분들이 이 지정 토론문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 잔담의 진행은 먼저 김하열 교수님께서 약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주제 발표를 해 주시고 성균관대의 이황희 교수님께서 지정 토론을 이어서 경희대 정태호 교수님, 서울대 전상현 교수님, 부산대 김혜원 교수님, 그리고 상명대 김용훈 교수님 순으로 지정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토론자분들께는 약 5분에서 10분 정도 핵심 요지를 중심으로 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발제자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자유토론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제 발표자이신 김하열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열 교수님 준비되셨습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김하열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발제를 맡았는데요. 시급 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개조식으로 짧게 이렇게 발제문을 준비한 것에 대해서 조금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은 시간이 거의 별로 없을 것 같고 이미 자유토론도 많이 쏟아졌고 또 여러 교수님들이 그 좋은 의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 발제는 거의 최소한으로 제가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읽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아무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헌법 소송을 통한 어떤 법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하는 것인데요. 권한쟁의 심판하고 헌법 소원 이렇게 두 가지 큰 심판의 유형이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헌법 소원 유형 중에서는 그러니까 후보자가 제 공무담임권 침해를 주장하는 이런 헌법 소원 거기까지만 제가 살짝 검토를 했고요. 지금 이미 헌법재판소에 일반 시민인 모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 소원이 들어와 있고 또 전원재판부에 회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이거 발제문 쓸 때는 그 상황은 잘 인지하고 있지를 못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정 토론이나 자유 토론에서 또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발제는 권한쟁의를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사안의 본질은 권한쟁의 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기관 정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무시한 아주 중차대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우리가 헌법 소송을 통해서 그 위헌성을 밝히고 헌법적 해명을 하는 이쪽이 어쨌든 사안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전략적 차원에서 이미 제기되어 있는 헌법 소원을 잘 활용하는 그런 방법 또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도 충분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발제를 하는데요. 비교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권한쟁의 심판의 방안은 국회, 대표자 국회의장이 되겠죠. 정부인이 돼서 비정부인을 권한대행, 근데 이 권한대행이라는 것도, 권한대행이라는 것이 독자적인 직이 아니고, 대행자가 수행하는 일종의 특별한 업무라고 하면 비정부인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이렇게 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안이하게, 글자가 짧은 권한대행이라고 제가 표현하면, 국회가 정부인이 되어서, 어, 이제, 권한대행을 피청구인으로 해서 피청구인의 임명 거부, 이것도 임명 거부인지 임명 부자위인지 이 부분도 미세한 차이는 있고요. 결정의 기속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헌재법 66조 2항 같은 경우에 권한쟁의의 경우에 부자위에 대한 인용 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략적으로는 임명 부자위 쪽으로 가는 것이 조금 유리한 측면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임명 거부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으로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권 혹은 뭐 헌재 구성권 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이 본안 심판의 청구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피청구인은 후보자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하라 혹은 임명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적법 요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본안 부분으로 넘어가면 결국은 핵심적인 부분은 선출과 임명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그 임명권에 대한 비중을 높이면 높일수록 국회 선출권의 이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될수록 선출권 침해라고 하는 적법 요건이나 본안의 판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가 않고 국회의 선출권이 거의 대부분이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심사권 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근데 저희들이 이미 그렇게 보도자료를 냈고, 그래서 저는 그 견해를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쪽에서는 다른 반론을 개진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아무튼 이 선출과 국회 선출과 대통령의 임명이라고 하는 것, 양자의 관계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고 하는 것을 먼저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저는 형식적인 심사권이고 대통령 임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헌법상 의무다라고 생각을 하는 저희들의 그 기존의 입장 이기 때문에 국회 선출권은 실질적으로 헌재 구성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 헌법에 보면 중앙선관위의 경우에는 똑같은 선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선출, 그다음에 임명, 지명된 그 9사람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선출하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임명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달리 규정한 취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이니까 대법관 쪽으로 준해서 규정을 한 것 같고, 중앙선관위는 그 규정의 취지가 행정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을 제외하고 구성한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우리 헌법상 명문의 그 텍스트가 중앙선관위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 선출한 가결만으로 완결적으로 재판관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행위를 거쳐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뭐 요식행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한 말이고, 사실상은 저는 형식적인 심사권 정도는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혀 헌법이나 법률에 자격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명백하거나, 아니면 헌법이나 법률의 뭐 의결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형식적인 심사권이 가동이 돼서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아무튼 요식행위라는 표현은 형식적인 심사권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그런 것이 있는 것이 명백하지 않으면 요식행위를 함으로써 국회에 의한 헌재 구성을 완성시켜야 할 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행정법적으로 좀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행위를 완성시키는 우리가 인가를 행정법적으로 인가를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지금 자유 토론하신 분도 그렇게 쓰셨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국회에 의한 헌재 구성을 완성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독만으로는 재판관 구성이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견해이고요. 다만 대통령이 협력하고 보충해야 되는 것이 의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일부라도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면 결국 재판소 구성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국회에 의한 헌법재판소 구성을 저지하고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저는 충분히 논거를 이렇게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처분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가처분의 뭐 근거 이런 부분들을 생략하고 여기 헌재법에서 권한쟁의에 대한 가처분 규정이 있습니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만은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헌재의 뭐 판례의 취지를 봐도 예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헌재법 40조 준용 규정을 통해서 민사집행법 300조에 있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헌법재판소에는 가처분의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뭐 손해, 그다음에 긴급성, 그다음에 이익 형량,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처분 인용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본안 승소의 개연성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 본다 하더라도 가처분의 인용 요건은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제가 이제 민사집행법에 대한 뭐 소양이나 전문성이 약해서 간략하게 좀 찾아보고 또 저희 학교의 동료 민사소송법 교수들의 자문도 듣고 해서 뭐 살짝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한대행에게 임하라라고 하는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 만족적 가처분이라고 민사소송법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안 재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법적인 효과를 사실상 미리 가처분을 통해서 만족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가처분인데요. 이런 것도 민사집행법상 허용이 되고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임대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권한대행에게 임명하라라고 하는 이런 가처분의 방향이 있고 또 하나는 임명 거부된 그 피선출자에게 재판관의 직을 부여하거나 재판관의 직무를 허용하거나 하는 이런 가처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후자의 가처분은 우리 헌법의 규정상 어쨌든 대통령이 형식적으로라도 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민사집행법상은 그런 형태의 그야말로 권한 판결을 사전 집행하는 이런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헌법 소송의 가처분이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에 구속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그 궤를 같이 하면서 헌법재판의 성질에 맞는 가처분 정도를 구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사집행법 학자들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뭐 경험해 본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약간 조심스러운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소송법 고유의 어떤 헌법법 40조의 취지를 살려서 헌법재판의 성질에 맞는 그런 균형을 적절하게 하되 가처분의 기본 법리의 틀을 너무 벗어나지는 않는 뭐 이런 정도의 가처분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런 가처분을 구상을 해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지정 토론자께서 또 좋은 의견을 주셨고 제가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다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뭐 그런 우려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야말로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과 같은 최고사법기관이 내린 결정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뭐 임시의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헌법소원 사건에서 한 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헌법소원인데 헌법소원 중에서 일반 시민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그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고 저는 그 후보자 부분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언급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공무담입권의 범주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기대권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약간, 어,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후보자가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 그런 어, 기본권적인 지위가 과연 있다 할 것인지 약간 저는 확신은 서지 않는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제가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헌법 소원과 관련해서 가처분과 관련해서 지정 토론자 또 자유 토론 하시는 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또 가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조금만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김하열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당대의 헌법 소송에 관한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 우리 김하열 교수님께서 이번 사안과 관련되어져서 핵심적인 쟁점들을 특히 고난쟁의 심판에 초점을 두고 그 중에서도 가처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발제를 해 주시면서 지정 토론자분들께서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많이 또 허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님을 모시고 첫 번째 지정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황희 교수님 준비되셨어요? 네, 정말 어려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신 김하일 교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안의 본질이 국회 권한 침해라는 발제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다만 이제 제가 이 토론문 작성할 때 문제의식은 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일수록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존재하는 법리와 선례를 활용하는 것이 논란을 잠재우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토론문을 작성해 봤습니다. 일단 그 국회 권한쟁의가 가능하고 저는 이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또 민주당이 주도가 돼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부분하고 또 다른 유형의 헌법소원 부분인데, 사실 이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그 발제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근거 조항은 있고요. 그리고 이 헌법재판이라는 게 이제 당연히 그 고유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민사재판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제가 생각을 해보면 또 이게 뭐 단행적 가처분이나 지위보존 가처분 같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임시지위 정하는 가처분하고 이 사안이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의문을 표현해 봤고요. 그 다음에는 그 최근에 이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관련해서 이게 가처분의 본안화, 그러니까 가처분을 통해서 본안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설명이 되는데, 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권한쟁의 심판에서 본안 소송은 권한 침해 확인임에 반해서 가처분이 재판관 임명을 명하는 내용이면 이게 오히려 본안 소송으로 달성할 수 없는 부분까지, 물론 뭐 기속력으로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권력 분립의 원리에 의해서 주문으로는 이렇게 발하지 않는 부분까지 명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이거는 법리적인 부분이고, 제가 좀 실천적으로 제가 의문을 가진 부분은 동그라미 3번 부분부터인데요. 이렇게 임시지위를 얻은 재판관이 자신의 임명 부작위에 관한 사건에 관여를 한다면 논란이 될 것 같고, 관여를 하지 않는다면 지위를 인정하는 가처분의 실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임명부작위에 관한 사건이 지연되어서 이 임시지위를 얻은 재판관이 탄핵심판까지 하게 될 경우에 그 탄핵심판 결정에 관한 정당성 논란에 관한 위험,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생각을, 또 이거는 그냥 저거 뭐 좀 정치적인 현실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 당연히 권한쟁의 할 거라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점도 있고요. 왜냐하면 8인 중에 5인만 인용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다만 필요적 변론 사건이어서 좀 시간이 헌법소원 사건보다는 더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신속한 재판을 하는 데는 헌법소원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임명되지 않은 후보자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라는 저의 느낌적 느낌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 느낌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기존에 그 헌법 소원을 제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28일 금요일 밤에 청구되었는데 월요일 오후 5시에 전원재판부 회부되었다고 하고 헌재도 어제 보니까 이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 사건이 그 모델이 있습니다. 예전에 2014년도에 선고된 2012 헌마 이 사건인데 이거는 그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은 국회의 부작위를 다툰 사건인데 약간 지금 소송하고 구조는 다르지만 적어도 국회가 이거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후에 후임자가 임명됨에 따라 각하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을 여기 가져와 보면 거의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 법리를 좀 그대로 차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선고 시기와 관련해서 예전에 2008년도에 BBK 특검법 사건이 13일 만에 선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법령소원 사건인데 통상적인 리서치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짧은 어떤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은 법리적인 판단이 중심이고 또 주요한 참조 법리를 이미 2012 헌마 이 사건에서 제시해 놓은 상태라 사실 좀 더 일찍 하려면 굉장히 일찍 또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후임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제 생각에는 이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예전에 그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에서 변론 갱신하면서 꽤 또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탄핵 사건의 성격상 증거조사의 규모가 크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되어서 변론 갱신의 과정에서 또 그렇게 시간이 길지 않을 길게 걸리지 않겠다라는 그냥 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뭐 당연히 권한쟁의도 청구돼야 되겠고 헌법소원도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가장 논란이 없이 이 사건을 해결하면서 빨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좀 제 생각에는 지금 진행 중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좀 신속한 결론을 내는 게 가장 부담이 적고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완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마 그 많은 분들에게 그 발언 기회를 드리려고 그 아주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질문과 또 개인적인 평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 또 헌법재판 연구관 출신으로 그 헌법소송의 또 전문가 중에 한 분께서 압축적으로 또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의견을 필요하게 해주시니까 전체적인 어떤 개요가 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지정 토론자분들 전체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발제자에게 답변을 들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처분 부분, 다른 부분들은 좀 두어도 가처분 부분에 관한 질문 부분은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저희들에게 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김하열 교수님을 다시 모셔가지고 이완희 교수님이 제기해 주신 가처분에 관련한 질문 그 부분에만 좀 더 보충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하열 교수님 가능하실까요?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뭐, 저도 가처분 전문가는 아니긴 한데, 아무튼 좋은 지정 토론을 보고,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일단, 우리가 권한쟁의 심판을 비롯해서 헌법 재판에서는 그 주문의 유형이 다양하지 않죠. 민사소송처럼 무슨 뭐, 이행 판결을 뭐 하는 경우도 별로 없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확인 판결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본안의 결정이 확인 결정이라고 해서 가처분의 내용이 확인 결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해서는 우리 헌법재판 가처분 제도의 실효성을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오래전 이 사건이지만 그 국무총리 서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서리 사건 할 때 그때 청구인 쪽에서 물론 당연히 본안 청구는 국회의 동의 권한 침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본안에 만약 인용 결정하게 되더라도 주문은 권한 침해한 것이다 확인 결정이 되겠지만 이제 그때도 청구인 쪽에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가처분 신청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서리 임명행위의 효력 정지 뭐 그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 서리인 김종필 씨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네. 근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라는 거는 이게 미사집행법상으로는 형성적 가처분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원하는 확인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지만
가처분 신청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서울이가 직무 집행하는 것을 막아야 가처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니까 그런 가처분 신청을 했거든요. 네. 약간 그런 점이 있어서 우리의 가처분은 그 본안 결정의 소송의 병에 그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저는 만약에 이런 형태의 국회 선출권 침해 권한쟁의를 한다면 본안의 목적이나 내용 방향과 가처분의 그 목적 방향 내용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궤적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상의 어떤 가처분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본안 판결도 확인 판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실제로 임명이라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거든요. 발휘를 하려면 역시 저기 권한쟁의 결정의 기속력, 보조적인 효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권한침해 확인 결정을 하면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피청구인이 이제 임명 행위를 해야 되겠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되겠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본안이라고 보면 지금 이 가처분이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하라라고 하는 가처분의 주문도 같은 대위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과 가처분의 연계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가처분에 따라서 권한 대행이 임명을 할 경우에 그럼 그렇게 임명된 그 재판관의 지위가 어떻게 되냐, 임기는 언제냐, 만약에 본안 판결이 나고 본안 판결이 나고 나서 즉시 임명하지 않고 며칠간이라도 치일이 걸리면 그 사이에는 그럼 재판관의 지위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약간 의문도 제기해 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좀 이렇게 책을 보니까 민사집행법 책을 보니까 이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사실상 본안 결정을 미리 만족하는 것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라는 법적 타이틀을 붙이는 이유는 본안 결정이 추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임시라고 하는 것이지 그 본안 결정이 확정됐다고 해서 처분을 반복하거나 다시 해야 되거나 아니면 확인 결정하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에서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만족적 가처분은 해제 조건부 가처분이다. 가처분이다. 그러니까 한번 가처분을 하면 그 가처분 효력이 계속 가는 것이죠. 본안에서 뒤집어지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는 거의 보존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거의 가처분과 본안이 일치한다고 보면 그러니까 저희 가처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식 임명이고 다만 확정이 본안 결정이 내릴 때 확정이 난다. 그러니까 정식 임명이기 때문에 재판관으로서의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고 정당성은 다 있다. 저는 이것이 이 가처분의 효과이지 않겠는가. 예, 이런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마열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뭐 저희도 헌법을 전공하지만 참 헌법 소송의 그 무궁한 경지들을 우리가 또 좀 불행한 사태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김혜원 교수님 지정 토론을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토론 시간을 뭐 5분 정도로 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원 교수님 준비되셨습니까? 부산대 김영원입니다. 예,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번 그 사건들을 조금, 바라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의식은 이게 권한쟁의건 헌법소원이건 뭐든 간에 헌법 재판을 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비강권적 재판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것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따르지 않는 경우에 그러면 또 탄핵을 하거나 뭐 근데 또 대통령이 국회 3분의 1만 장악하고 있으면은 탄핵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직을 유지하면서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로 헌법재판관들을 계속 구성하고 그리고 필요한 재판들을 계속 진행하는 이런 상황들이 초래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초래되는 것을 우리 헌법은 과연 방관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 헌법의 뜻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렇다면은 또 설사 헌법이 그런 경우를 예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흥결은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메꿀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어쩌면은 국회에서 선출된 마흔역 판사는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획득했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첫 번째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발표문을 급하게 허둥지둥 뭐 이렇게 충 써서 좀 난삽합니다만은 그냥 간단히 그 내용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헌법에 선출이란 말이 7번 등장을 합니다. 본문에 5번 등장하고요. 부칙에 2번 등장합니다. 근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 111조 3항 빼고 다른 선출을 다 보면은 제가 보기에 그 선출의 의미는 헌법기관 구성을 성립시키는 종국적 확정적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인 경우에도 확인되고요. 또 우리 헌법 규칙에 선출한 말이 2번 등장하는데 규칙 4조 3항에는 이 선출을 임명하고 대등한 의미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 헌법상 선출의 개념은 적어도 헌법상 선출의 개념은 헌법기관 구성을 성립시키는 종국적 확정적 행위다. 그럼 우리가 선출을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이제 남아있는 것은 헌법 111조 1항에 있는 그 대통령 임명이 갖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111조 1항하고 2항하고 3항에 있어서의 그 임명은 대통령 묵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하고 국회 선출목합계 헌법재판관 3인 그리고 대법원장 지명국의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대통령 임명은 그 본질이 좀 다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그 후자인 경우는 이것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한다면 일단 임명은 알리는 행위다. 특히 그 국회에서 선출되건 지명되건 간에 이것을 그 저 당사자에게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예정자에게 알려주고 또 관련 기관한테 알리고 그리고 대중들한테 알리는 이러한 어떤 통지를 본질적으로 하면서 어쩌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이 헌법재판관의 지위가 성립되었고 확정된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효력을 발생하는 요건일 수 있는 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우리 헌법에서 그런 경우에 그러한 행위들을 하지 않았을 때를 우리 헌법에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렇다면 이때는 이제 유추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 헌법 53조 5항하고 6항을 53조 5항하고 6항에서는 확정 법률을 우리 헌법이 명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확정된 법률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는 경우에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어쩌면은 그 선출되어 가지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한 효력 발생 요건으로 우리가 임명을 이해할 수 있다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53조를 준용을 해서 본인이 스스로 임명을 선언하고 그 임명됐다고 하고 그 헌법재판관 당사자한테 이렇게 그 공지하고 뭐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이제 한 가지 들었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이것이 어떤 그 효력 발생 요건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런 특별한 것 없는 단순한 노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선출에 따른 하나의 어떤 중수적 행위로서 그 결과들을 당사자한테 공지하고 알려주고 그리고 또 그 저는 앞서 김한 교수님 생각과 조금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선출만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에는 이 대통령 임명행위가 있는데 이 대통령의 권력 행사는 대개 경우에 따라서 헌법재판을 통해서 통제되어야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어서 대통령이 스스로 임명하도록 하다는 이 의미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을 다짐을 받는 마치 헌법 군수 선서를 맹세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은 이미 선출되어서 있는 존재이고 또 주민권 못하는 존재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그러한 어떤 까지는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헌법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 효력 발생 요건도 아니고 그냥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어떤 요식적인 행위이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러한 요식 행위들은 그 국회의장이 이렇게 그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서 완성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러한 취지를 뒷받침하는 게 저는 행정기본법 24조를 조금 그 주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기본법은 국가행정자격에 있어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있고 대통령도 준수해야 할 규범인데 그 행정기본법에서는 그 복수의 국가기관의 의사작용을 요하는 법적 지위를 창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중에 한 예로서 특히 인허가 의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허가 의제 제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주된 의사표시를 행하는 행정청이 있고요. 종된 의사표시를 행하는 어떤 그 국가기관이 있으면은 이런 경우에 그 종된 혹은 부수된 관련된 그 의사표시를 행하는 기관이 주된 의사표시를 행하는 기관의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부작위를 하는 경우에 주된 의사표시 기관이 관철되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본래의 내용들은요. 원래 사실 인허가 의제 제도들은 뭐 예전에는 여러 곳 돌아다니면서 댐을 건설할 때 각종 다 이렇게 그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다 힘드니까 한 기관에서 이제 받으면서 여기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것이나 원칙을 담고 있는 것이 합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이것들을 주목한다 보면 하나의 어떤 법적 지위를 창설하는데 실질적 권한을 갖는 주체하고 이것에 종속되어 되는 권한을 갖는 주체가 서로 의사가 함께 작동해서 합성 행위를 해서 어떤 결정을 해서 어떤 새로운 법적 지위를 창설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 사안에 있어서도 주된 권한은 국회의회 선출 행위인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것의 종된 행위가 임명 행위인데, 대통령이 요식적인 의미를 갖는 이런 그 당사자한테 알려주고 그 기관들한테 통지하고 이러한 의미로서의 임명 행위를 하라고 했는데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해체하고 있거나 뭐 진정이건 부진정이건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회의장이 그것을 가름해서 알리고 그냥 바로 임명해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국회의장의 그런 그 행위로 인해서 그리고 이미 선출로 인해서 헌법재판관의 지위가 확보된 그것을 다투고자 하는 곳에서 논쟁의 부담과 소송의 부담을 지면서 소를 청구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투는 이런 구조로 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헌정 질서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달리 보면은 그것이 우리 헌법의 스스로의 어떤 보호 기능 내지는 헌법이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헌법의 의사하고 가까운 것 아닌가. 뭐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혜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것에 전제가 되어지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의 어떤 헌법적 해석론과 또 법리적 해석론을 전개를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 지정 토론으로 신청을 해주신 우리 경희대 정태호 교수님께 지정 토론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교수님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간단히 제 토론을 하겠습니다. 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우리 김하연 교수님 발제 내용대로 지금 한 명의 재판관 공백 상태가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문제는 지금이 이런 정상적인 법제도가 작동되기 어려운 예의적 상태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예의적 상태에서 우리 발제문이 제시한 해법이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에 그러면 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주로 다뤘고요. 그래서 제 기본 생각은 우리 헌법재판소법이 어떤 하나의 완성된 법전, 흠결이 없는 그런 완성된 법전을 지향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여기저기 이제 구멍이 많다는 거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구멍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특히 재판관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재판부 구성을 차일 미루거나 실제로 거부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그럼 헌재는 뭐 소극적으로 대통령에게 너는 대통령을 임명할 의무가 있으니 임명을 하라는 명령만 내려야 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뭐 어떤 법리를 구성하지 예를 들면 김영 교수님처럼 그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은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넘어 이미 국회에서 선출된 자,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
이 재판관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뭐 이런 해법은 아마 제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 기본 전제는 헌법재판소법에 구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뭐 지금은 그래도 2명을 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하급성이 덜하지만 만일 최 대행이 전 총리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3인의 재판관의 임명을 어,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재판관의 지위를 확인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먼저 이 대통령의 이른바 뭐 형식적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미 직간접적인 의사표시를 통해서 위헌적인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 화급한 문제는 3인씩이나 뭐 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상당 기간 상당수의 사건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처리가 어, 현재는 그런 상당수의 사건들을 처리할 수 없는 기능마비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런 상태를 돌파하려면 단순히 거부가 뻔한 자기 의무를 명령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그 이른바 규범 통제 절차에서도 단순히 뭐 법률에 대한 위헌선언을 한다든가 뭐 불합치 선언을 한다든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감정적으로 경과규율을 발하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형성적 이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런 사건에서 이미 국회가 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유자격 재판관을 선출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 거부사를 계속 표시할 경우 재판관직을 확인하는 정도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건 뭐 독일 예에 비춰보면 그다지 적극적인 형성행위가 아니다. 물론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찾을 수 없다. 그렇지만 헌재법은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된 법전을 완벽한 법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헌법재판에 대한 경험이 일천한 상황에서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입법자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꼭 필요한 것만 그 당시에 알고 있던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것 정도만 규율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태는 예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러한 지위 확인을 해주는 그런 주문도 가능하다. 제가 제 말씀은 그겁니다. 예, 경청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예, 정태우 교수님께서는 헌법이 침묵하거나 흠결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상적 어떤 상황에 의한 어떤 헌법재판적 보충의 이 가능성, 적극적 보충의 가능성을 보완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모아서 우리 김하열 교수님이나 또 다른 분들의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지정토론 신청을 해주신 서울대 전상현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현 교수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들리시나요? 예, 예, 시작하시지요. 예. 먼저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할 교수님 발제문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까 뭐, 이완희 교수님도 지정토론에서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안이 뭔가를 위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관점에서 보면 저는 권한쟁의보다는 헌법소원이, 그리고 헌법소원도
후보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보다는 그 제3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좀 더 적절해 보인다는 생각이고요. 이제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권한쟁의 사건을 통한 해결은 일단 국회가 지금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국회가 다시 의사결정을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국 결정까지는 각하하지 않는 이상은 필요적 변론도 있어야 하고요. 물론 이제 가처분을 통해서 신속하게 뭔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만 가처분에서는 아까 교수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리적인 이 논쟁의 소지가 좀 많고 해서 새로운 법리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확인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어서 오히려 시간이 조금 더 심리에 부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헌법재판소법이 40조 2항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행정소송법과 저촉되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서 과연 뭐 이런 그 단행적 가처분이 행정소송에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인정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헌법소원이 좀 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절차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가처분보다 종국 결정이 그 바람직하다고 보는 이유가 사실 가처분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 경우에 미리 신속하게 뭔가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이 사안은 아까 이황희 교수님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3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의 절차를 취하게 되면 이미 선례가 명백하게 법리를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그 선례를 그대로 원용해서 바로 종국 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 신속성의 면에서 굳이 그 가처분 절차를 이용할 필요가 없고요. 또 하나 가처분 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이것이 과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느냐에 대한 이런 법리적 판단도 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본안으로 바로 인용 결정을 해버리면 가처분하고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다만 저는 남는 문제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 선례를 원용을 해서 물론 국회에 관한 사안이지만 이거는 기본권도 동일하고 그다음에 헌법상 자기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자기 의무가 쉽게 인정될 사안이기 때문에 인용 결정은 분명할 것 같은데 주문을 통상적인 위헌 확인 결정 우리가 그 실무례에 따라서 거기까지만 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행을 명하는 그런 주문을 낼 것이냐 그걸 고려해 볼 수는 있을 텐데 사실은 우리가 75조 3항에서 부작위에 대한 위헌 확인을 하면 위헌 확인을 주문해서 내는 것으로 그치고 있지만 사항에 보면 곧바로 이어서 그러면 기속력에 따라서 피청구인은 그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 조항 때문에 우리가 굳이 주문에 내주지 않더라도 그 처분의 의무가 있는데 이 경우는 그 처분의 내용이라는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의 내용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임명행위라는 워낙 분명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좀 더 그 임명을 강제한다는 의미에서 그 기속력의 내용을 주문에까지 그대로 반영을 해서 말하자면 이제 확인적 주문이 될 텐데요. 그래서 1항은 임명 부작위는 위헌이다. 대통령의 또는 권한대행의 임명 부작위는 위헌이다라는 걸 확인하고 이어서 곧바로 그래서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라는 주문을 같이 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가. 그것이 좀 더 임명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후에 강제하지 않는 경우에 즉시 강제 또는 간접 강제 같은 뭐 민사소송법상에 또 민사집행법상에 그걸 동원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 나가는 거는 조금 심리 부담이 클 것 같고요. 이 정도 주문을 선고하는 것으로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 전상인 교수님 지정 토론 감사합니다. 공교롭게도 그 오늘 발제를 해주신 분에서부터 원래 지정되어 있는 지정 토론자 외에 또 자유 토론, 신청에 의해서 지정 토론을 맡게 되신 분들 지금까지 전부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신 경력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헌법재판이 그동안 많은 그 우리 사회 기여를 해왔지만 최소한 우리 헌법학자회의의 관점에서 보면 헌법 연구가
헌법 실무와 맞닿아져서 발전하는 데에도 엄청난 기여를 했다.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과 헌법의 집행을 넓혀서 우리가 지금 초유의 이런 사태를 맞았어도 그 합리적으로 또 헌법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장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좀 더 밝고 우리가 염원하는 헌정 회복도 가까이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다음 이어서 상명대 김용훈 교수님 지정 토론 신청해 주셨는데요.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예, 준비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성명대 김용훈입니다. 예, 그, 예, 김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짧게 핵심적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발제해 주신 김할 교수님과 뭐, 여러 토론자 분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제문에서는 권한쟁의와 관련된 쟁점을 좀 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권한쟁의가 저도 일단 지금 발제문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와 같은 부분을 좀 제가 좀 다루었고요. 그래서 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저는 이거 임명이라는 부분을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저는 이건 형식적 심사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격 사유가 있는 그러니까 무효인 어떠한 재판관을 선출했을 때는 거부의 가능성을 둔 것이 헌법 개정 권력자의 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그런 취지를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거 잘했다 못했다의 취지라기보다는 뭐 그런 이제 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영역은 정치적 또는 사실적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저희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어떠한 위헌적인 부작용에 대한 자기 의무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자기 의무가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좀 그걸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뭐 제가 1페이지 하단부에 말씀을 드렸듯이 형법상의 자기 의무라든가 또는 행정입법 부작에 대한 자기 의무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가 좀 있거든요. 그러한 이제 그걸 도출할 수 있는 어떠한 논리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차제의 자기 의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자기 의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자기 힘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회 권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좀 선명하게 좀 그걸 또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문에서도 국회 권한이 실제로 침해되는가 여부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요. 선출 자체,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개개인의 어떠한 심의 표결권 또는 선출권에 대해서는 침해되지 않았다 볼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국회 전체적인 선출 권한의 침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판례에서도 그리고 좀 이상한 논리긴 한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침해되지 않았지만 국회의 동의권, 뭐 조약체결과 관련된 사항이지만 국회의 동의권은 또 침해됐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국회의 선출 권한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권한쟁의 심판 특수성 기속력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뭐 전상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전상 교수님 이제 헌법소원의 기속력 문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또 어떤 뭐 대응 논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서 이제 기속력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권한쟁의도 당연히 이제 권한쟁의 심판에 기속력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기속력에 있어서 이제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뭐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권한쟁의 자체가 어떤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권 보장이라든가 어떤 하위 행정청이라든가 또는 다른 국가기능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권한의 문제라는 굉장히 권력 분립적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지자체에 대한 사전 및 한목적성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좀 그러니까 좀 또 다른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기속력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럼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기속력에 따라서 뭐 해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속력에 근거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기관이 안 따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헌법재판소는 본의 실추를 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소극적인 그런 이제 기속력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예전에 마블리 메디슨 사건에서 존 마셜 대법원장이 그걸 우려해가지고 본안 판단하지 않고 그냥 위헌 심사를 통해서 넘겼던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에서 이렇게 좀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심의표결 권한의 침해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뭐 가결 선포행위가 위헌 또는 무효가 아니라고 한다거나 하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침해 인정 플러스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한 흠이라는 그 부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차제에 이번 기회에 이런 이제 그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의 어떤 이제 헌법재판관 미임명 행위가 어떠한 데 자기 의무,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의무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좀 고민해 보고 이 부분도 어떠한 의미에서 명백한 흠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좀 더 좀 깊게 좀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되지 않을까. 그런 논리를 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어, 3페이지 상단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는 뭐 정치적 형성권이 광범위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 제가 제시해드렸던 판례에서는 정치적 형성권이 상당한 판례, 다시 말해서 뭐 임명 하나만 문제되는 이런 사안이랑 좀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헌재 기속력에 대한 뭐 적극적 입장을 도출할 수 있는 어떤 논거라고 그럴까요? 논리를 좀 더 좀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 소원의 문제긴 하지만 전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또 하나의 또 답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권한쟁의 자체만에 있어의 기속력 문제 또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관련해서는 이익 형량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헌법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또는 가처분 인용하고 종국결정의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불이익 그리고 기각한 뒤 인용된 불이익을 비교해서 형량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헌법소원 심판 사건은 예 그냥 아까 교수님 이영희 교수님 또 정상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 그뭐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거 부차적 쟁점은 뭐 이건 중요하지 않긴 한데 뭐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가능성이 거의 없죠. 뭐 헌법재판소가 이런 이유로 이걸 각하라 할 건 거의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서 근데 이론적으로는 행정법적 이론적으로는 협의의 법정 대리이고 대리에 대해서는 피고 적격이 예, 대리기관이 아니라 피대리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헌법재판소가 또 이제 소극적인 입장에서는 뭐 이것도 좀 논리적으로 가져갈 가능성도 없진 않기 때문에 뭐 희박하긴 하지만요.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명대 김용훈 교수님 토론 감사합니다. 그 넓은 주제들에 대해서 또 쟁점들을 넓혀주시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지정 토론은 마쳤는데요. 사정상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 서면으로 지정 토론문을 보내주신 분이 한 분 계셔서 우리 임정인 박사님께서 학술간사를 맡고 계신데 간략하게 요약해서 대신 질문을 좀 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면을 일단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려 사이버대 박창건 교수님께서 유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크게 12월 30날 보도 자료의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헌법 111조 2항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이 형식적 임명권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보도자료에 대해서 이것을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형식적 심사를 통한 임명권으로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어, 말씀을 하시고 단순한 요식행위라고 할 경우에는 헌법에서 엄연히 규정한 임명권의 개념을 공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111조 2항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갖는 성격을 보면은 국회 선출 권한을 보충하는 행위로서 국회 선출권 행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그 적법성을 대통령이 사후적으로 확인해서 효력을 부여하는 그래서 형식적 완결성을 확보하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 이것과 연결되는 차원인데요. 헌법재판소 구성의 정상화를 위한 법적 방안 오늘 토론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에서 에 대해서 김하열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발제를 하시고 또 예상 반론에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 선출과 대통령 임명을 합성 행위로 하여서 국회 내 재판관 선출과 관련한 방해가 없는 한 국회의 권한 침해로 볼 수 없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 임명권 행사는 국회 선출권의 형식적 적법성에 대한 사후적 확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형식적 절차의 요건을 충족시켰다면 대통령에 대하여 계속적 성격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국회의 형식적 절차 순수를 확인할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만약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해태한다면 이때는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주된 행위자인 주된 행위기관인 국회의 선출권 행사에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므로 그 권한을 침해합니다. 라고 하여서 행정법상 인가협의 승인 관련한 법논리를 이용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윤정인 간사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신청해 주신 지정 토론들을 모두 마쳤고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 발제자인 김하열 교수님의 이 답변을 청해 듣고요. 또 필요하면 우리 지정 토론 시간을 아끼느라 발언을 조금 스스로 제약해 주신 토론자분들께도 제가 일부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남으면 우리 또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열 교수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선출이란 것에 비중을 두는 그 견해 당연히 저도 지지를 하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대통령의 임명이라고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 교육할 수는 없다. 그리고 몇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요식행위라고 간략하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형식적인 심사권 자격이라든가 절차에 아주 명백하게 누가 봐도 그런 경우에 관한 형식적인 심사권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어서 어쨌든 대통령의 그러한 최소한도의 관여로서의 임명, 그러나 그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국회의 선출 권한을 보충하고 협력해야 되는 그 의무라는 측면이 더 강하고, 지금 사례에서는 당연히 형식적 심사권이 발동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어서 그런 의무 위반이고 국회 선출권 침해다. 그 본안 논의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헌법 소원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만약에 이것이 지금 일반 시민이 제기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뭐 예를 들어 전상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문에까지 표현을 하고 그래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고 해서 재판관이 임명이 됐다라고 하면 그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어부지리를 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그런 문제 제기와 해결, 해명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제3자가 뭔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재판관이 임명이 됐네. 그러면 뭐 듣고 지나가면 되겠네. 이런 약간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제가 좀 과장해서 표현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뭐 지금 뭐 구인 재판관이 정상이고 한 명을 빨리 임명하는 것이 에, 긴급하다라고 하면 전략적 차원에서 뭐 그것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저로서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굉장히 좀 아쉬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는 이 선례 자체에 대해서 저는 늘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9명인데 1명이 공석인데 8명인 상태가 과연 헌법소원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심리 정족수가 7명이거든요. 7명 넘어서서 심리하고 결정을 하면 그것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침해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 저희 사견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장황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헌법재판소가 타제 목소리가 이전이 잘됐다 이 사건을 가지고 해결하자라고 하면 어쨌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겠죠.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아무튼 우리가 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우리 권리 분립적 질서에 관한 중대한 위반 행위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하열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회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
평소에 우리 김하열 교수님이 이렇게 정통을 이렇게 고집하시는 삶과 학자적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을 이 헌법소송적 대응에서도 가려면 정통으로 하자 뭐 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뭐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인류 역사에 많은 큰 발전을 주었던 헌법재판들이나 사법재판들을 보면 그 배경이 매우 우연한 계기에 이루어지고 엉뚱한 계기들이 이루어진 사례들도 많다 이런 것을 반론으로는 굳이 아니지만 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란다 원칙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그 재판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아주 잡범한 사람을 이렇게 사건을 픽업을 해가지고 재량 허가를 해가지고 내린 그런 결정인데다가 우리 저 뭐 아까 김용훈 교수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잘 아는 위헌법률 심판의 전제가 된 마브리버스 메디슨도 아주 치열한 정치 공방 속에 우연히 우리에게 영향을 준 위헌법률 심판의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사건으로 기결되었다라는 이런 점들을 보면 저희들이 뭐 우리의 현정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한번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이공 교수님 뭐 자리에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예, 뭐 비행기 타러 가신다고 그러더니 예, 예, 제가 짧게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행기를 타야 되는 상황인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발제문이랑 토론문한테 아주 재밌게 읽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소송물이 임명 부작위가 아니고, 임명 유예 처분, 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최상목 씨가 임명하고 임명유예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했던 발언을 국민 앞에 한 발언을 곰곰이 보면 그 정계선, 조한창 이 두 분하고 마은혁 후보와의 차이를 다른 면에서는 전혀 발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하나 여야 합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두 사람은 임명을 하고 다른 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의사 표시를 임명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아니고 임명의 유예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그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를 임명함에 있어서 여야 합의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 김하연 교수님 말씀하신 형식적인 의미의 심사권을 넘어서는 그 자의적인 권력 행사라든지 하는 방식으로 그 임명 유예 처분을 무효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 소원으로 구성을 하자면 이 임명 유예 처분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든지 또는 권한쟁의로 가면 이제 국회의 선출권,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든지 라고 구성을 해서 헌법재판소가 그 임명 유예 처분을 무효화시킨 그 이제 유예가 무효가 되는 거니까요. 다시 임명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다른 두 분과 하등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아까 누가 뭐 의제 말씀도 하셨는데 임명을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그 법적인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어서 우리가 이 사안을 형성적 그 처분이라든지 뭐 이런 상당히 어려운 헌법 이론으로 가기 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최상목 씨의 그 처분 자체가 임명 거부 또는 임명 부작위가 아니고 임명 유예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소송물을 이렇게 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곧 줄을 서서 비행기를 타야 돼가지고요.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예, 저는 네팔 갑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군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부작위가 아니고 유해 처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어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중에 또 우리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또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분을 제가 한번 소개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 헌법재판소가 신속 처리하기로 결정을 한 헌법소원 사건의 당사자가 사실은 우리 헌법학자회의의 실행위원이십니다. 예, 우리 이름만 그냥 제가 밝히도록 하죠. 우리 김정환 박사님이 지금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 또 발언 기회를 드려가지고 우리 이 자담회의 어떤 현장성을 한번 살려보고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 김정환 박사님 나와 계신가요?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박사학위는 행정법 쪽으로 받았는데요. 대학원 다닐 때 여기 계신 정광석 교수님, 김동철 교수님께 이제 헌법 공부를 배우고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으면서 제가 헌법재판을 전문 분야로 등록을 하고 지금 그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을 전문으로 이제 등록한 변호사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 나오고 굉장히 저도 많이 놀랬고 그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는데 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공법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포고령은 이런 형식의 어떤 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문서는 다시는 나올 수 없다라는 거를 좀 헌법재판으로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포고령 위헌 확인 소송을 제출했었습니다. 그게 2012월 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명과 관련된 계속 진행되는 사안을 보면서 헌법재판소 공보관도 나와서 임명하는 것이 맞다. 후보자들도 임명하는 것이 맞다. 심지어는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하는 것이 맞다. 절대 다수의 학자들도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하고 있는데 뭔가 정치적 논리로 임명이 안 되는 걸 보면서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스스로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결정으로서 이걸 임명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어떻게 끌어내 볼 수 없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청구인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설례 아까 이황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다로 구성을 하면 저 헌법소원이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당일 바로 헌법소원을 제출을 했고요. 뭐 굉장히 빠르게 헌법재판소에서 그 전원재판부로 회부를 하고 또 이렇게 진행되는 걸 겪을 수 있었어요. 요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황희 교수님과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좀 많은 아이디어 그리고 많이 배우면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권한쟁의를 통해 가지고 뭐 되고 하는 것 어떻게든지 이 사건이 해결이 되고 국회의 권한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임명, 그 국회 선출, 대법원장의 지명, 그 대통령의 임명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것과 관련된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정확한 또 다른 판단이 나와야겠지만 지금 시간이 늘어질수록 결국은 한쪽 정치적 세력에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예. 그쪽은 뭔가 어떤 법리적인 정밀함보다는 어떻게든지 그냥 그 임명 자체를 미룸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적 정치적 이득만 노리고 있는 것 같아서 헌법소원을 빨리 제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고 그것이 저는 헌법재판소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네, 헌법소원 제기 배경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그 부분 임명에 관한 그 헌법적 대응 방안의 한 수단인 헌법소원 심판이 지금 현재 계류되어져서 전원재판부에 회부가 되었고 언론에 의하면 신속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벌써 그게 현실화되었고요. 이제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는 지금 이제 가상의 상황이 되어 있는데 오늘의 논의가 결국은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이 둘 다 가능하다. 그렇지만 각각이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제기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7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혹시 미리 신청을 안 하셨지만 발언 기회를 갖고자 하시는 분 신청을 해주시면 한 분 정도 말씀을 듣고 오늘 자담회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그 이군 교수님이 제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하열 교수님께 그 마무리하기 전에 답변을 좀 청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신청하실 분들 안 계신가요? 이렇게 손을 들어 주시거나 이렇게 채팅에 남겨주시면 되는데. 이은환 교수님 손 들었습니다. 아, 예. 저는 안 보여가지고 놓칠 뻔했는데. 예, 이은환 대표님, 예, 그 예, 좀 예, 짧게 부탁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소리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좋은, 발제와 또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배운 것도 많고, 그런데, 전번에도 우리 긴급 자담회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규범적 비상 상태이고, 또 입헌민주주의 위기 상황인데, 그런 것이 야기된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야말로 의도적인 그 사실적 행위 때문에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러한 이제 사실적인 의도에 따른 예컨대 지연 행위라든지 또 위헌 위법적인 계엄 선포라든지 등등등 이런 일들은 사실상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이거를 이제 규범적으로 어떻게 기존의 우리 입헌민주주의의 기본으로서의 헌법 이론 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의 여러 발제와 토론 등등이라는 점, 사실 그 점을 우리가 좀 늘 염두에 두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규범은 모르겠고 사실상 내가 그냥 뭉개서 안 하겠다. 지금 우리 지금 현재는 헌법기관 구성의 문제로 논의를 하고 있지만 법률기관의 구성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방통위원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 정부 소속 위원회 중에서 이 입법행정사법 3권에 의해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 법률기관들도 구성되지 않은 기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안 하고 뭉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걸 안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규범적으로 아무리 해석론을 동원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한들 사실상 안 해버리면 말 그대로 우리의 주장이 그야말로 그냥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그 다행인 것은 우리 사회의 그 구체적인 현실적인 행위자들이 예컨대 언론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여러 행위자들이 보면 우리가 국회 침탈했던 군인들의 모습이라든지 또 우리 그 국회에 왔던 많은 그 시위자들 등등 이게 그나마 사실상 그 힘을 지금 압도하는 상황이 돼 있어서 그거를 사실은 저는 규범적으로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사실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나마 이제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지금 체포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런 지금 상황까지 이르렀고 이런 거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어느 방향성을 지금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그야말로 우리 헌정사에서 그렇게 많았던 내란 중에서 그나마 규범으로서의 헌법이라는 걸로 판단할 수 있었던 내란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많은 헌법적인 쟁점들이 나중에 우리 헌법전의 그 어떤 명시적인 규정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뭔지, 물론 그런 것들은 또 이제 권력 문제, 권력 구조 문제하고도 또 직결되고, 과거 이승만 시대 때 이승만이 처음에 대법원장 대표님, 예, 예, 예.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계속 대통령 중심의 헌법 규정으로 또 해석을 하고 이해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게 완전히 바뀌었던 이 상황이라는 점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길어지나?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역시 우리 이은환 대표님 평소대로 이렇게 작은 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크게 미래를 이렇게 열린 큰 시각을 또 한번 환기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시간이 되어서 우리 김하열 교수님 간단한 마지막 답변 말씀 듣고 우리 김순택 대표님의 마무리 정리 말씀을 듣고 오늘 긴급자담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열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는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 시간도 지금 다 됐고, 아까 우리 이군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제가 정답을 드리기보다는 좀 더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선택 대표님 오늘 긴급 제2차 긴급 자담회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동료 교수님들 아주 유용하고 유익한 발제 토론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인 견해들을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제 견해를 조금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일단 권한쟁의 심판하고 헌법소원 심판 두 개가 뭐 다 가능할 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권한쟁의 심판을 할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당사자 표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으로 원칙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권한대행 부총리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큰 문제가 이제 권한 침해, 피침해 권한이 무엇인가 이게 문제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 자체를 침해한 거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게 좀 이제 어려운 문제로 보이고 선출권 가지고 바로 헌재 구성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입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를 보면 김정한 변호사께서 뭐 미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놨기 때문에 이제 그 9명으로 전원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 이거는 선례가 있으니까 그 선례가 비록 각하는 됐지만 그러나 그 당시 전체 재판관들이 합의된 내용입니다. 9명의 완전체가 아닌 경우에 헌법재판을 진행하는 건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이렇게 그때 인정했기 때문에 선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건 문제 없고 그다음에 또 국회 선출 부작유나 대통령 임명 부작유나 뭐 비슷하기 때문에 역시 그 구체적인 작용이 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큰 문제는 뭐냐면 이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에는 이 자규 의무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그게 지났어야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을 경과했어야 되는데 그 선례에서조차도 사실 7개월이 도과된 경우였고 실제 그 판결이 나오는 데가 2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지금 상당한 기간이 왜 문제되느냐면 지금 대행이 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그 대행직을 승계한 게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짧단 말이에요. 너무 짧습니다.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 문제도 지금 뭐 아까 어느 분이 말한 것처럼 유예 처분이다. 그러니까 보류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임명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단지 보류고 그다음에 그 여야가 합의해 오면 정치권의 상황을 봐가면서 임명을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이 부분에 이걸 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겠는가? 이것이 아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가처분 문제는 이 두 권한쟁이든 헌법소원이든 간에 결국 가처분이나 본안이나 똑같게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가처분 결정을 따로 할 것 같지 않고 본안을 하면서 아마 그냥 가처분의 실의는 없는 걸로 이렇게 판결할 거로 저는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본안 결정이 빨리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자 그렇다면 권한쟁의에서의 그 국회 선출권을 어떻게 침해된 걸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다음에 헌법소원 심판에서 상당한 기간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그 대상이 되는 거는 선별적 임명 부작위 요걸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회 선출권의 실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국회가 3명을 선출해주면 대통령 그대로 임명해야 되지. 그 임명된 3명 사이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심사를 해서 근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좀 성향이 좀 수상하다, 이상하다 이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배제시키는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번에 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별적 임명 부작위의 경우에는 사실상 국회가 3명을 선출해서 이미 3명의 국회의원을 확정한 데 대해서 왜곡시키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별적인 임명 부작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국회 선출권에 개입을 한 겁니다. 그렇게 구성하면 그걸 넘어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상당한 기간도 별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단순한 그 자기의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그 3명 중에 2명만 임명하게 된 이 부분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할 때 뭐 별 어떤 뭐 구별하지 않았어요. 전혀 구별 없이 했고요. 또 획득한 표만 봐도 조한창 재판관이 제일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합리적 기준도 없이 선별을 했습니다.
아주 자의적이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해서 그 정부로 보냈을 때 임명을 그냥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크게 뭐냐면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선별적 임명 부작위 행위를 통해서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3명의 국회 선출 목지 재판관은 임기 개시 기간도 똑같아 하는 생각하고 임기도 똑같아 하는 생각해요. 그래서 자의적으로 대통령 대행이 방해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권한쟁이든 헌법소원이든 이 선별적 임명 부작위 문제를 좀 중심으로 잡아서 잘 법리를 구성하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본안의 그 본안 결정의 주문 내용으로 그 처분에 대한 그 위헌성 확인하고 그러니까 임명 부작위에 대한 그 위헌성 확인하고 동시에 아마 아까 전상현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뭐 권한쟁의 심판이건 헌법소원 심판이건 사실은 추가적으로 주문 내용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재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정 취지에 따른 그 처분을 해야 되지만 주의적으로 확인적으로 그 임명 의무를 이행하라 이런 추가적인 주문을 내는 것도 뭐 이리적으로 명백하게 해주고 또 최대행이 임명행위로 나아가는 걸 좀 돕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승택 교수님께서 추가적인 어떤 쟁점들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우리 헌법적 대응 방안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또 채팅방에서 우리 손영섭 교수님께서 이참에 헌법 개정이든 입법이든 해서 헌법재판관들의 공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입법적 개선 방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들이 공유해야 되겠다 이런 제안도 두셨는데요. 역시 우리들의 과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우리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제2차 긴급 좌담회에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부분 임명의 헌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해 보았습니다. 일정 부분 해결된 부분도 있고요. 여전히 우리에게 과제로 맡겨진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 이어서 저희들이 노력으로 헤쳐나가고 우리가 하루빨리 헌정회복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